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차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게요. 자, 1번 문제 해볼게요. 자, 1번은 이제 과거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다. 자, 일반적으로 시대 구분할 때 밑줄친 부분을 두는 이유를 서술해보고, 이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 체제 특징을 말해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보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대 구분을 이제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에 뭐 이행이니 전항이니 그 다음에 이런 지향 이런 단원을 뒀는데, 자, 이런 것을 단원을 왜 두냐, 이거는 시대 구분할 때 전 시대에서 이제 DC로 넘어갈 때 갑자기 넘어가는 거 아니죠. 예, 무슨 가도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가도기를 이제 둬서 다음 부분 넘어가는데, 자, 이런 가도기를 왜 두냐. 자, 역사의 변화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양적인 변화들이 누적해서 질적인 전환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 발전의 단계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환기, 이 가도기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사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이행이니 전환이니 뭐 지향이니 하면서 이런 가도기 단원들, 그러니까 이행 단원들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 단원을 이제 근대사의 성장, 예, 그 다음에 근대사의 발전, 민족 독립운동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구한말, 일제 침략기, 그다음 현대사 이게 세 개씩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시기는 언제 뜨냐면 5차 때요, 5차. 자, 5차 때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때 이 교육과의 역사교육 체제 특징을 쓰라고 하면 뭘 쓰냐? 자, 이때 이제 5차 때부터는 역사교과가 이제 국사과, 사회과 속에 세계사라는 이원적인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지금처럼 이제 뭐 국사하고 세계사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과는 사회과 안에 세계사가 있고 국사교과는 또 따로 뛰어나졌어요. 그래서 이게 3차에서 이제 4차까지 이원적인 어떤 체제가 운영됐다가 6차 넘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사회과 속에 역사가 들어가 있죠. 과목으로서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교과로서 국사가 독립됐던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5차 교육과정은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문제 만들 때 이렇게 이행이나 지향 같은 어떤 가도기 같은 것을 이제 역교론에서 있기 때문에 시대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 내기 위해서 한번 따왔어요. 문제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자료 A는 어떤 신라왕의 정복 관련 가정이다. 이 왕이 밑줄친 기역에 설치한 빔은 두 가지 쓰시고 써보고, 고구려가 이 지역을 북한 사주들 신라에게 내준 정치적 배경을 자료 B를 고려해서 쓰시오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자료 A와 관련된 한문 해석 부분은 뒷장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신라왕 진흥왕에 관련된 내용이죠. 진흥왕에 이제 관련된 정복 기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비열주를 이제 설치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비열주 설치하고 사천 성종을 군주 삼았다. 그러면 비열주가 오늘날 어디 위치했냐? 이건 오늘날 이제 한경도 지역에 위치했죠. 예. 그래서 한경도죠. 그래서 한경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위치한 지역이야.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 땅이었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땅인데 거기에 이제 신라가 와서 정복을 했어요. 왜냐면 고구려 그 당시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료 B번 관련된 건데, 자료 B에 보면 이제 1번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 내란이 있었어. 내분이. 그래갖고 이제 양원을 즉위하는 과정에서 추군계하고 이렇게 세군계가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북쪽은 돌고 세력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 안팎의 위기가 처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라와 백제가 연합해가지고 그 당시 북한산주, 그러니까 한강 유역이죠.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공격을 하니까 그걸 제대로 막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쓰면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요걸 쓰면 이제 정치적으로 양원하는 측이 들렸어하고 귀족 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신라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양면 정책을 또 하다 보니까 돌고라고 또 그 당시 신라 백제 연합군 하고 양면 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고구려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일단 북쪽에 돌고를 막고 이렇게 하고 해서 남쪽에 병력을 좀 떼야겠죠. 그래갖고 백제와 신라를 이제 뭐냐면 서로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백제는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좀 상대적 힘이 강했고요. 근데 보니까 신라가 좀 예전에 한번 동맹을 또 맺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좀 상대적 힘이 약한 신라에게 영토를 좀 떼주고 그리고 한경도 지역을 떼주고 백제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그 영토를 떼줬다. 이런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 한경도 지역에서 그 당시 그 세웠던 비문은 마온영비하고 한초용비죠. 예, 마온영비와 한초용비. 그래서 그 마온영비하고 한초용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라에게 영토를 하장했다. 라는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미약설이 있어요. 미약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다음은 가의 기역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내용을 말해보고 나의 어떤 상황적 한계와 그 다음에 니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 계몽사상가들이죠. 자, 그래서 가는 볼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상권분리 이렇게 나오니까 뭐 몽테스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몽테스케는 유명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볼테르는 이신론자야. 이신론자. 자,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과 연결됐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기계와 같은 우주와 기계와 같은 이제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적인 동시에 이 우주 기계를 영원한 법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신은 곧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분노하고 어떤 신호애락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어떤 제1의 원리야.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계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그 프로그램 원리에 따라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신이라는 것도 어떤 일 원리에서 이 기계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적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계적 세계관 내용을 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 여기는 이제 그 나의 이제 사상적 한계에서 니은 한계를 보면 자유를 유지하는데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몽테스키인데 그거는 그 자유라는 것은 누구의 자유냐? 계몽사상가의 자유는 귀족 지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귀족 지배의 자유다. 그래서 상당히 계몽사상가들이 이성을 부르짖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귀족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평민들 무시하고 민중들 무시하고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면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다운 조약을 통해서 청이 조선으로부터 처음 얻었던 권한을 한 가지 말해보고 밑줄치 내용을 의미한 말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조약이냐? 조총 삼민 수용 무역 장정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이모군란 끝난 이후에 맺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얻어진 거 뭐냐면 처음으로 얻는 거는 내지통상권이에요. 내지통상권. 상정 개설권. 자, 원래 이제 예전에 개항 이후에는 그 외국 상인들이 주로 일본 상인들이죠. 예, 개항장 안에서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10리나 20리 이상은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주로
한국인, 조선인 중개상인들 끼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중개무역을 했거든요. 거주지 무역이 또 하는데, 그런데 이제 1883년에 이 조총산민 수용 무역장정을 통해서 그 당시 청나라가 그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도 그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조일통상조약 개정을 통해서 최국 대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급해가지고 이런 내지 통상권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전문 내용을 보면 각 조약국들이 부여하는 모든 균점의 예는 다르다. 이거는 최국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최국 대우가. 그래서 요거는 중국만이 적용된, 청나라만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걸 같은 권리를, 이런 권리를 다른 나라와 균등하게 적용하지 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명문상 규정이고 실제로 적용이 됐죠. 예. 그래서 뭐 일본도 아까쯤에 체육대회 대우를 받아가지고 내지통상을 얻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는 이제 참고로 그 전문 내용에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조약 내용에는 내지통상권을 허용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 내용은 서울까지 이제 가고 양아진까지 가되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내륙까지 들어가면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지통상권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허가를 맡는다는 구정으로서 예의 조항은 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거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가라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가면 돼요. 들어가면.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예가 원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내지통상권을 인정하게 되고 추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 읽으실 때, 조약 읽을 때 뭐냐면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다음 가에 들어갈 중국의 항제를 쓰시고 써보고 기획의 어떤 측면에서 군기초 운영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적과 내용을 말해보고 디귿에 담겨져 있는 하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수해 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청나라 때 이제 그 주요 핵심 기구가 군기처였죠. 처음부터 군기척은 아니었고요. 옹전제부터 군기척은 주요 기구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위종왕 대신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 뭐냐면 통치 기구였죠. 그 다음에 양령은제를 실시했고, 이 양령은제는 이게 뭐냐면 관료들이 너무 부패하 이렇게 뇌물에 폐해가 많다 보니까 관료들이 왜 부패하고 뇌물을 계속 받아먹냐, 월급을 짜서 그렇다. 그래서 관료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적정한 돈을 주는 거야. 이걸 이제 양령음제라고 하죠. 그래서 관료들의 어떤 청령을 요구하는 제도가 양령음제예요. 예. 그래서 이 목적과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항태자 밀권법은 여러분들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미리 살아있을 때 항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 자기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정된 곳에 문짝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항태제한을 누구누구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걸 보고 항태제 삼는 게 항태제 밀권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정문제. 지정문제는 이제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다른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옥을 강화하고 중국 지배를 정당화한 내용으로 대의강문을 작성했다. 자, 문자의 옥이라는 것은 청나라 때 이제 문자의 옥이죠. 명나라도 있었지만 강희제 때부터 해갖고 쭉 해갖고 옹전 관룡제까지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도 잡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들을 무시했다, 자신을 오랑캐로 봤다,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다 등등 해서 지식인들 박해를 냈죠. 그래서 이제 이때 했고, 그때 옹정제는 또 대의강미동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교과서에 나왔는데, 자, 이 대의강미동에서 말하는 하위사상은 뭐냐? 자, 중국이 중화인 것은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헐족 때문에, 헐통이 한족이기 때문에 원래 타고날 때부터 한족이기 때문에 중화가 아니라 이 중화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 자체가 높은 문화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높은 문화지대는 결국 한족이 독점할 수 없다. 한족이 아니라도 덕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는
뭐냐, 북방민족의 중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 와서 문화적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네, 능력, 문화적 어떤 소양의 능력 따라서 뭐 만주족도 중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와 이의 구분은 뭐냐? 하의 구분은 중화의 구분은 문화적 어떤 그 능력 그리고 그 지역 중화지대로 누가 차지하냐 이런 것들 이제 선전되는 것이 즉 혈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가양제는 아까처럼 옹정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놓쳤던 게 이제 항제권 군기처에서 어떻게 항제권을 강화했냐. 자 군기 대신들이 전담한 관리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겸직질을 하는 거예요. 각 부처의 파견관을 임명하죠. 파견된 관리의 권한을 제한하고 쉽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료들 하여금 행적인 소 결합을 막고 분당의 파해를 없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항제권 강화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의사소통 방식에서 이제 군기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이제 병경을 관리하는 기구였어요. 그런 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속하게 병방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항제에게 직통하는 제도가 있었어. 예,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접제도와 결합됐죠. 지방 장관이 항제에게 지방 행정을 보고하는 제도를 보고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군기처에서 처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군기처가 부각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그 항제권 강화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든 군기처 운영의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을 보죠. 자, 전 시간에도 한번 이제 비스마르크 정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요때의 비스마르크 정책은 이제 대외 정책이 아니라 통일 외 대내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6번은 다음은 비스마르크 정책에 관련된 사유이다. 가와 관련된 법의 명칭을 써보고 이 법으로 타격을 받은 3인당이 1891년 재건되어 채택된 강령의 명칭과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명칭, 그러니까 기획의 의미죠. 사회민주적 내용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비스마르크 정치, 니은에 반영된 비스마르크 정치적 판단을 쓰시오. 자, 일단은 가는 이제 반사회주의법이죠. 반사회주의법. 그래서 반사회주의법은 3인당과 그 다음에 그 예속에 있는 여러 단체들, 예하의 단체들이 공개적 활동하는 걸 막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나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그래서 복지 정책을 어떤 입각해서 추구하냐, 이걸 이제 그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그 비스마르크는 이 복지 정책을 뭐 자유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유의 이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적 개념이 있어. 그래서 국가가 일종의 사회주의적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개선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지 정책하고 그래서 가부장적 어떤 윤리관을 바탕한 국가 사회주의적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의 어떤 그 비슷한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야. 자, 이것을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강조해서 했던 것이 복지 정책인데 노동자의 그러면 이런 그 복지 정책을 왜 추구했냐?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 3인당이 너무 확산되니까 노동자들이 그걸 이제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세력들을 약화하기 위해서 뭔가 노동자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가는 이제 법의 명칭이니까 반사회주의법이고요. 이 법으로 타격을 받은 3인당이 1891년 재건되어 채택된 강령의 명칭. 자, 이거는 이제 에르푸르트 강령이죠. 그래서 강령 내용은 계급투쟁과 중공업의 집중 및 독점적 사회 생산체계의 성장, 노동계급의 프롤레타리아의 빈곤을 강조하면서 성장하고 노동계급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빈곤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종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주의와 계급 없는 사회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그 중복된 문장이 있네요. 네, 그 앞에 이제 그
중간에 노동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빈곤화를 강조하면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모순의 체육주의로서 사회주의와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했다. 중간에 문장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사회민주적이라는 말은 뭐냐? 자, 폭력과 혁명 대신에 의회 정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사회주의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적과 사회주의적은 좀 다른 거야, 기억에. 그래서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은 그 에르푸르트 강령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민주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의회나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 3인당도 에르푸르트 강령에서는 이제 프로레타리아 빈곤을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 좀 약간 강경한 방향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수정주의를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앞에 사회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좀 수정해 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답안에 첨가를 할게요. 수정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자료 A와 자료 B는 값신점에 상반된 평가를 갖고 있는 사료이다. 자, 이 사료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의 학습 효과를 한 가지 써보고, 자, 이때 이제 교사의 지도사항을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학생들의 역사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 자료 B의 입장을 지지한 학생이 자료 A의 입장을 지지한 팀에 가서 활동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와 B를 보면 자료 A는 갑신전변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사람이죠. 반대. 근데 자료 B는 갑신전변을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썼던 거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반대팀, 여기 찬성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요. 예. 이건 이제 무슨 토론식 수업일까? 이거는 대립 논쟁식 수업이죠. 토의식 수업이 아니라. 그러면 학습효과를 쓰시오. 대립 논쟁식 수업의 학습효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해석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똑같은 갑신전변을 두어도 반대측과 찬성층의 입장을 이렇게 각각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관련된 사료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교사의 지도사항은 뭐냐? 이것도 이제 녹색책에 있는데, 토론 경험이 많지 않는 학생이 토론 과정에서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하고, 학생들이 말꼬리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말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좀 그러네요. 네, 말하는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답안을 수정해서 올릴게요. 아유. 자, 이런 것들 이제죠. 말꼬리를 잡거나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역사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래갖고 그 학생들이 역사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여기에서 사건과 임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고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대해 발표함으로나 정리함으로써 이렇게 제출함으로써 이걸 그 학생의 역사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역사관에 따라서 A팀과 B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팀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볼 수 있듯이 자료 B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이제 그 찬성하는 얘가, 좋게 보는 얘가 갑신정변을 반대하는 입장에 들어간 팀에 들어가서 활동할 경우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 이건
일단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식 수업 중에 대립 논쟁식 수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자, 다음 가해 출정 배경을 여진족 동향 측면에서 서술해보고 기획의 군대 구성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제 나의 니은에 반영된 사대간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한 정치적 이유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료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오윤충이나 윤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예병 30명을 이끌고 정벌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왜 정벌을 했냐? 그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만주 하얼빈 지역에서 일어난 와해부 주장이 세력을 키워서 정주주 내려와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한경도 이때 있었던 토착 그 여진족 압박을 하고요. 이 토착 여진족은 이제 고조의 항복을 하고 있었고 김희주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한번 숙종 때 나가서 싸웠어. 윤관이. 근데 윤관이 이제 싸우고 나서 지게 되죠. 왜 지게 되냐? 기병이 너무 강해. 그래갖고 이제 숙종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삼돌초 삼돌초 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별무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싸움을 아니 별무반을 가지고 이제 육성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때 이제 숙종이 죽고 나서 예종 때 들어와서 그게 이기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을 때 이제 그 군대 구성을 보면 별무반 구성을 보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보면 신기군은 이제 일단 기병이고요. 신보군은 보병이죠. 그 다음에 항마군이라는 것은 이제 승병들로 구성된 부대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주력은 신기야. 왜냐하면 이제 여진족들 주력이 기병이다 보니까 이 신기병이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많이 사용됐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때 그거 어떻게 했냐? 그때 이제 별무반에서 그 당시 그 여진족들을 이제 몰아내고 거기에 동북 구성을 설치했잖아요. 자, 근데 이 동북 구성의 위치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죠 또. 근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땅이 크고 여기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액을 복구 하니까 떼줬어요. 그냥 돌려줬죠. 그 후에 이제 여진족들은 와인부들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아골타가 금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4대 관계를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신하들 이제 반응이 이제 쭉 나오는데 처음에 다 반대했어. 근데 이자겸, 그때 집권세 때 이자겸이었거든요. 이자겸이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건 성왕의 법도다. 이소사대의 원래 원칙에 따라서 뭐냐 4대 관계를 받아들이죠. 자, 그거는 이제 이 밑바닥에 보이는 4대관은 형세형적 세관이에요. 예. 그래서 중화의 개체는 불변한 것이 아니라 중원의 형세에 따라 4대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예전에 송나라를 섬겼지만 금나라 강해지니까 금나라도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4대 관계를 왜 받아들였냐? 정치의 의도를 쓰면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은 금의 4대 관계를 수용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제 대외적인 어떤 혼란이 많으면 자신의 정권이 위태위태하겠죠. 그 대표적인 강조가 그 권력을 찾고 몰락한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김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학습자료 A와 관련된 종교회의를 쓰고 나에 들어갈 일상 국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나 국가와 연계시켜 두 가지 서술해보고 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을 말해보시오.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의 배경과 기독교 왕국 건설에 대한 사료와 역사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A가 있고 자료 B가 있는데, 요건 예전에 이제 공군역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네, 제가 이제 번역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자, 예루살렘 안티오크 북밖의 도시들에서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있었다. 신을 믿지 않는 뭐뭇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플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이거는 크레몬 공의에서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에 들어갈 것은 셀주크 투르크죠.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수레를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죠.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종교에는 크레노몬 공예 예전 기출에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요때 이제 가와 관련된 그때 1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요 일대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최고 행정기구가 뭐였냐?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최고 행정기구는 고등법전이죠. 그래갖고 왕을 선발하고 왕의 모든 일을 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행정, 입법 같은 실권을 장악했다. 참고로 예전에 고대 중세시 때, 유럽의 고대 중세시 때 그 법정은 사법권만 행사한 게 아니었어요. 간혹 가다 보면 행정권과 입법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봤고요.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역교론인데,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보면 삐아제 이론하고 관련된 걸 한번 내봤거든요. 자, 다음 자는 삐아제 이론의 영향을 받고 연구 성과 내용이다. 자, A의 연구 목적을 쓰고 비판점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자료 B의 기획의 의미를 구체계의 한 가지 서술해 써가면서 설명해 보고 니은을 통해서 아동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시오. 했거든요. 자, 요거 자료 A는 삐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해 갖고 연구한 사이토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교의식, 고금 상해의식, 건천 발달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토의 연구 유형의 목적은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 대한 심리적이요. 그러니까 피아제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실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계열하는 데 있고요. 비판적은 역사 의식을 정태적으로 고정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어떤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 발달 단계를 경향을 기수하는 데 그쳤다는 거. 그 다음에 발달 수준을 늘릴 수 있는 심의나 조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형하여 병렬적으로 사용했으며 양자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 다른 한쪽으로 이행이나 발달 정도를 조건을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 이게 세 가지 이제 의미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때 이제 삐아제 이론을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때 분류 능력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게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이런 시겔의 이론이죠. 시겔. 예. 그래서 시겔은 이제 그 당시 기술적 방법, 관계적 맥락적 방법, 유목적 충족적 방법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사물 외형 쪽으로 분류하는 단계야. 네, 사물을 뭐 인간의 크기, 형태, 피부색, 보이는 것으로 이제 구분하는 관계고요. 관계 맥락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상호 기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분류 방법이야. 그래갖고 말과 마차 관계 이렇게. 그러면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뭐냐? 이거는 그 추론된 사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과일용, 말을 동물용 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건 1, 2, 3번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동의 분류 능력 단계를 이제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속성을 통해서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거.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거. 이걸 이제 다중 분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는 프랑스 대응을 가리키는데 막연하게 주관적이에요. 감정적이고 말이 안 뜨는 불쌍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개념적인 게 아니야. 정서적인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프랑스 대응면 시민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념화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다중 분류는 프랑스 혁명을 논할 때 이 시민혁명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평등 지향적인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사 측면의 억압적인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혁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것이 구체 예를 하나 쓰는 거니까 유목적, 추론적 방법에서 그것은 약간 먼저 사과를 가일로, 말을 동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이 추론된 사물의 속성을 기준 분류하는 방법이고, 자, 이걸 통해 다중 분류에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교육적 효과는 학생들이 그 당시 그 다중 분류를 통해서 이제 사물이나 형상들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속성을 알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대응을 논할 때 시민혁명적 성격을 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지향적인 어떤 사회주의 속성,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봤고요.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은 이게 이제 그 랑케사학을 비판한 그 20세기 때 등장 신사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사학들이 랑케사학 비판 내용을 한 가지 써보고 연구 방법 측면에서 이제 공통된 영향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신사학의 공통점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장기 지속이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연구 방법을 한 가지 말해보고 그 다음에 가의 사학의 연구 방법의 특징을 종래 사학과 비교해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한마디로 랑케사의 비판 내용이 뭐냐. 자, 이거는 파란책이 있는데요. 가학적 논리가 결여되어 있고 개념과 이론이 예매하다. 그다음 연구 방법과 기술이 원시과학적으로 머물러 있다. 이런 것들을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공통된 연구 방법론은 그 당시 이제 역사학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이제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 인류학이나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적용했다.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 연구를 그 어떤 멘탈리즘, 예. 그래서 이제 그 심성사적인 연구까지 들어가서 언어학, 기후학, 정신 분석학까지 통합을 했다. 인간과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날학파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장기지속 구조 통해서 알 수 있는 연구 방법은 장기지속 역사는 수세기 역사를 단위로 함으로써 보통 이제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200년, 300년 단위로 하죠. 종래 단기간에 걸친 역사와 결별을 뜻했고 역사의 포면보다는 종래 단기간에 걸친 역사의 결별을 뜻했다. 단기간에 걸친 역사의 결별을 뜻하고 역사의 포면보다는 역사의 심층 내부 밑에 안 보이는 것까지 지속적인 신까지 탐색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연구 방법. 예. 여기서 가사의 연구 방법인데 이것도 못하네요. 이게 못하는 너무 많은데. 자, 가사의 연구 방법의 특징은 그러니까 노동사 연구 방법이죠. 종래 정치적 인물이나 사상가족 중심 역사소설 탈피해서 집단적 전개, 수양적, 문화적 접근 방법 등 아래로부터 역사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사에서 이제 아래로부터 역사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을 시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해방정국 시대 때 어느 정당이 공포한 선언문의 일부다. 이 정당의 이름을 무엇이며 밑줄친 기획을 강조한 정치적 이유를 한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인민공화국의 창친한 이유를 말해보고 디귿의 건국주민의 강령과 의를 쓰시오. 자, 먼저 물어볼 것이 이제 뭐냐면 정당의 이름이죠. 자,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결속을 공고히 한 다음에
곡해로부터 돌아올 우리 대한민국 이시정부를 맞이하여 그 하여금 하루바삐 완전히 자유독립정부가 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인민공화국을 비난을 하면서 임시정부 봉대론을 내세웠던 정당이 한민당이었어. 예. 그러면 이제 한민당이 진심으로 그런 임시정부를 지지한 게 거냐? 그건 아니죠. 다 정치적 이유겠죠. 이들의 이제 친일 경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명분이 상실되니까 임시정부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을 인민공화국을 착취한 이유. 그러면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 바뀌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거는 미군정으로 이제 온다니까 미군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보다는 국가라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꼰대 나가잖아요. 간지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건국준비위원회 강력화 의를 쓰시오.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의 수입,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의는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해방 전후에 최초의 국내 정치 단체고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 있게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강령 쓰는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건국준비위원회에 강령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형은 이제 풀어봤고요. 잠깐 B형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올라온 답안지 중에 내용이 그 문제하고 답안이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실수를 해갖고 이렇게 편집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가 다 뜯어 고쳤으니까 한번 이제 가서 이거 보시고 다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전공 B로 넘어갈게요. 자, 전공비 1번 문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제예요. 북위와 관련된 문제죠. 자, 다음 가의 도읍의 명칭을 쓰고 가가 천도하면서 후에 선비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선비족은 북쪽에서 일어나 원래 유목민족이었죠. 평성에 옮겨 와 살고 있어. 평성은 무력을 사용하기는 알맞지만 문화의 덕으로 정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오. 강남과 대치하여 북방을 굳게 지키고 안정된 정치를 하려면 주문의 힘을 빌려야 하오. 그래서 짐은 그 당시 남진하여 모의 천도에서 가야 천도의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의 위견 대신대의 위견은 어떻소? 요때 D는 이제 호문제 관련된 내용이죠. 호문제. 호문제가 이제 수도를 평성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평성에서 낙양으로 옮겼죠. 낙양. 예. 그래서 이제 낙양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낙양에 온 천도 선비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낙양으로 옮겨와서 하나된 선비족과 그렇지 못한 북방의 선비족 사이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호문제 죽음에 육진의 난이 일어나서 이 북위가 분열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인데 보면 다음은 기읍과 관련된 제도를 써보고 니은과 관련돼서 무굴제국에 창시된 종교를 말해보시오. 자, 무굴제국의 바보유 소문자였던 아크바드에 이어 정성균을 맞이했다. 아크바드는 데칸공을 제한 전 인도를 통치했다. 정부와 군대 내부의 민족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제도와 관료제를 조직하여 그 다음에 중앙집권을 도모했고 또 이슬람교도와 신두교권의 융합을 추구했으며 지지하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토착 신두교 세력 출신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신두교 세력을 통합하자 했다. 그래서 악바드 대제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군사제도 관료제도 조직한 것은 만사 부다지 제도예요. 만사 부다지 제도인데 이 만사 부다지 제도는 예전에 제가 기출문제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그 강의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와 신두교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시크교도돼요. 시크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다음은 역사교육 내용 조직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을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자료 A는 무기의 등장과 전술의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자료 B는 그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한 곳만 파는 거죠. 한 곳만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인데 좀 약간 이게 다르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하는 종족 조직 방법이고요. 네, 발전 계열법이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여기 그 주변에 시공간이 같은 지역에 같은 부분에서 다는 그 묶는 주제 중심 방법이죠. 그래서 행적인 어떤 조직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배경, 전개과정, 결과 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A와 B의 내용 조직 방법을 이용할 때 고려할 점과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고려할 점은 성장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 구성 과정에서 각 주제 간의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배열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례 탐구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건들 사례를 묶어 주제할 수도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주제 중심이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하죠. 학습자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기 어렵고 학문적 내용을 너무 강조해서 학습자에게 너무 어려운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뭐 등등 녹색책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자료 B 내용 조직방법과 구별된 자료 A 내용 조직방법의 명칭 쓰시오. 요건 아까 말했지만 발전계열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 A 내용 조직이 이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발전계열법 한개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통사학습을 하기 전에 역사교육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학습을 활용하거나 통사학습을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부분은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검은책에 있는 내용도 가끔씩 보세요. 예전에 한번 이제 가끔마다 기출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BC 6세기 때 아테네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다. 자, 이 개혁을 추진한 정치가를 써보고 이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개혁 당시에 총괄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을 쓰고 500 이내의 구성을 이 행정구역 개편 내용과 연결해보시오. 자, 아테네 행정 개편과 관련된 사람은 다 크레스테네스죠. 그래서 크레스테네스는 아테네가 그 당시 종전의 4개의 부족으로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혈연적, 지연적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있는데 행정 개편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요. 그러면 그 말단이 뭐냐? 데모스예요. 네, 데모스라는 조그만 단위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중간 행정구역을 이제 3개로 나누죠. 각각 해체 모여서 해안지역, 도시지역, 네, 농촌지역 이렇게 이제 중간 행정구역을 나누고 여기에서 각각 이제 몇 개씩 데모스를 뽑아내죠. 그래서 이게 한 개의 부족을 만든 거야. 그래서 총 10개의 부족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50명씩 뽑아서 500 이내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한 개 부족이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부족이라도 그 종전의 부족과 달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 구성이 된 각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귀족들의 어떤 입김을 좀 약화시키고 뭐냐면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50명 뽑아서 전 폴리스적인 이익, 아테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행정구역 데모스고 개편 내용은 기본 행정구가 주민수에 비례했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보자들로부터 추천에 의해서 행정적 부족을 10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 50명씩 선출해서 500 이내를 구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에서 트리푸스란 말은
초창기 트이푸스는 허용적인 성격이지만 요때 트이푸스는 행정적 성격이 있어요. 후반기 때는 들어가면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노마도 이제 부족이란 말이 현현적 성격을 띠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적인 어떤 행정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은 기획에 미추진 발언을 할 이유를 쓰고 가의 붕당간이 나의 붕당간으로 전환된 정치적 배경을 기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붕당론이 제시된 중국의 정치가를 말해보고 선조가 니은을 받아들여서 나타난 결과를 써보시오.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잠깐 저기 조광조 개혁정치 할 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이 대해서 잠깐 깜빡했는데 하여튼 저번 시간 분당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제가 기출문제 분당 얘기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하여튼 분당간의 변천과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밑줄친 발언을 한 이유 그러니까 조정 신하들이 분당을 만들어 마침내 허위 풍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말하고 만약 분당이 있다면 조정이 어지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식. 이런 것들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도 보여요. 아, 이거 맞아.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 그때 얘기한 거지 모의고사 때 얘기한 건 아니네요. 제가 좀 잠깐 똑같은 걸 가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예. 하여튼 자 여기에서 있고 가의 분당이 나의 분당으로 전환된 정치적 배경을 쓰죠. 자 나 같으면 이의가 상소했다. 분당에 관한 설이 어느 시대고 없겠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다만 군자의 당인지 소인의 당인지 잘 분명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군자라면 무리를 짓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좋은 법이지만 소인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구양수의 분당론이죠. 그래서 위분과 진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분만을 진정한 분당이다. 분당이 다 나쁜 건 아니자. 분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때가 선조 때니까 선조 때는 점점 이제 살림세력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림들 공치주의를 주장했죠. 이런 것들이 분당의 어떤 인식 변화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한 분당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이게 보면 일단은 그 조정의 싸움이 일어나고 왕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가해 분당간에서 나의 정치가 분당으로 전환된 정치적 배경은 일단 선조의 즉위와 함께 살림세력들이 정부를 주도하게 되면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니은과 관련된 분당인식 구양수의 분당론이죠.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에 보면 이제 니은의 논리를 받아들이죠. 제시된 결과를 쓰시오 선조가 그래서 이제 분당을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 동인과 서인의 두 분당을 참여하는 분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 오타네요. 예, 분당 정치.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자, 6번 내용은 이제 그 중계 근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면 가 같은 칙령을 내린 배경을 말해보고 기획의 개혁의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과정에 공판 나의 1차 사조를 명칭 쓰고 그다음 나의 그 제정한 정치적 의도를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가사료는 예전에도 한번 나온 그 강서 신정의 어떤 출발점을 알리고 있는 그런 조치죠. 조칙이죠. 예, 간선신정 조칙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강서 신정하는 과정 정치적 개혁으로서 나왔던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가 같은 칙령을 내렸던 배경은 위화도 사건 이후니까 자 위화도 사건 이후에 서태후 정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 자신들이 이제 쫓아냈던 항요행의 어떤 범법 자강운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강서신정 때 학교와 가구 개혁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의 방향이죠. 예. 개혁의 영향, 그러니까 그 학교와 가구 제도가 그 개혁의 영향을 서술해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유학자 대신에 서구식 기술을 습득한 지식인과 신식군대 지휘관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학교 개혁과 가구 개혁도 나왔어요. 학교 가구 제 교육 관련된 개혁 내용 자체가 물어본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의 1차 사전 명칭, 행정헌법 대강. 그래서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율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뭐냐? 황제의 신성 불가침을 규정하여 헌법을 통해 군주의 대권을 보장받으려 했다. 그래서 이 흥정헌법 대강을 뭐냐면 공포하기 전에 이미 그 많은 청난 사신들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헌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헌법, 독일 헌법이다. 그래서 독일 헌법을 가지고 와서 한 거죠. 프로이센 헌법을. 이건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이지 헌법이라든지 메이지 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국 국제라든지 다 독일 헌법, 프로이센 헌법을 모방을 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이 아니라 3페이지를 볼게요. 자, 3페이지에 그 7번 문제 볼게요. 박스 칠 안 했네요, 제가. 수정할 거 많네. 자, 다음과 같은 토지 제도를 실시한 목적을 한 가지 서술해 보고, 기획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문제점을 말해보고, 이 토지 개혁을 통해 제일 손해봤던 계층이 누군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가전법하고 관련된 가전법. 가전법.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가전법에 관련된 이제 한문 사료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그 내용들 이제 찾아보시고요. 자, 거기 보면 이런 가전법을 실시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국가 재정을 확보한 목적도 있고 토지 재분배를 통해 신진관료들의 어떤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요. 투표한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목적, 그리고 국방에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 등이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획의 의미, 기획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지방 한량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량은 지방 한량과 경서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서울에 지키는 자, 경성에 거주하면서 그 왕실을 지키는 자. 자, 이것은 이제 그 의미는 그 당시 이성계에 대한 그 우대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성계에 대한 우대 정치로서 한량풍간인데 이제 한량풍간이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경성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자와 지방에 내려가서 있었던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우대를 해주겠다. 네, 그 의미에서 이제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문제점. 그러니까 수신자 여기 가부와 수절자에게 주겠다. 수신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문제점은 수신전이 세습돼서 후에 그 뭐냐면 사전에 부족 형성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전법에서 제일 이제 손해봤던 계층은 어떤 계층이냐면 앞에서 경성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한량들이 아니라 한량풍간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제가 아까 좀 약간 잘못한 건데 지방에 거주한 이 사람들이 군전을 지급받지만 군전의 지급량이 되게 예전에 군전보다 지급량이 적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외방 한량간, 지방 한량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을 볼게요. 8번은 다음 기획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을 쓰고, 미국이 니은에 개입된 사건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정치의 전쟁 형태의 특징을 한 주인에 서술해보고, 이 당시 미국과 싸웠던 남베트남 군사 집단의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남베트남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동남아시아 전역이
그 공산주의 세력들의 손을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도미노 이론이죠. 도미노 이론. 자, 그래서 도미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점령하면 그 주변에 캄보디아, 그 라오스, 그 다음에 타이, 이런 나라들 다 동남아시아 쪽에 넘어갈 거다. 네,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분쟁에서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 그 조작 사건, 그 통킹만 사건, 그래서 그다음에 베트남 군합에 의해서 그 미국이 어대적인 뭐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베트남 전쟁의 그 특징은 일종의 정규직이 아니라 게릴라 시위였어요. 남베트남에서 전개하면서. 그리고 게릴라에 했던 그 남베트남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트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 이렇게 불렸던 집단들이죠. 자, 그 다음 9번을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료 A는 그 금이대 사용한 가는 뭐뭐의 의식과 예급과 아시리아에 병칭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쭉인데, 요 A는 이제 A의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특이한 것들 이제 뭐냐면 특징적인 걸 이해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요게 가이드건 조선학과 관련된 거 쓰시면 되고, 그 조선학의 이제 형성 배경은 극자평야 마르크스주의 역사에 대응, 일제 민족 문화의 어떤 말살 정책에 대응하게 했고, 그다음 자료 B의 이제 인물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정인보와 관련된 거지. 정인보도 조선운동에 이제 참여했죠. 그래서 정인보 연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사군의 실체를 부인하고 간개토 대왕김을 새롭게 해석해서 일제 한국사 간에 대결했다. 그래서 거기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각 학자들이 각기 특징적인 어떤 연구 성과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역사학습의 중요성의 원인과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에 대한 교사들 간의 대화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중요성 원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뭐 국가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중요성 등등, 학습자 중요성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내용 선정을 배워야 할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반영하여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및 수준의 내용을 다뤄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관점, 문제점, 그 발달 심리학을 내용 성적에 개입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걸 쓰시면 되는데,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 실제 학습자의 능력을 다른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일수록 학습하기 어렵다는 발달 심리학 이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등등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말해보고, 그래서 이제 박 교사 얘기해보면 김 교사님 제시한 국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내용 선정은 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너무 국가 사회적 요구가 하면 일단 국가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정의하기도 어렵고요.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역사교육 내용을 구성할 경우에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강요할 수 있다. 그다음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만을 지나치게 추상적인 일반화를 강조하면 인간 생활사의 실상을 등한시하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럼 국가사회의 어떤 요구에 바람직한 반응이 뭐냐? 아예 반영은 하지 말아라. 그건 또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이 어떤 내재적 가치에 모순되어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영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체교사를 보면요. 자, 역사교육 내용 선정할 때 적절한 범위의 깊이와 함께 갖춘 내용인가,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와 태도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가 등등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균형성과 관련된 거죠? 예, 균형성. 그래서 이제 그 역교don에 보면 그 보통 이제 중요성의 기준에서 학문적 중요성, 학습자 중요성, 그 다음에 국가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보고 있고요. 학문적 중요성 요거는 도구적 중요성, 뭐 본질적 중요성, 현재의 가치, 예, 과거의 가치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습자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흥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고조한 거고, 예. 그래서 여기는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거고, 삐아제 이론을 안 받아들인 거죠. 자, 국가사회적인 어떤 것들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온 거야. 그리고 요걸 이제 세 개 합쳐가지고 6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는데, 자, 6개 기준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균형성이에요. 균형성. 예.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거, 문제점과 관련된 거는 여기 이제 학습 중요성의 발달 심리학을 받아들이는 요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요 국가사회적 요거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억의 각국의 공통 목표를 두 가지 써보고 니은의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단 목표 서술 시 예문 내용 제열.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디귿이 무엇인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전국시대 범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기획은 공동 목표, 전국시대 각국의 범법을 단행했다. 그러니까 범법이라는 것은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죠. 예전에 시족 음락체 국가의 어떤 것을 없애고 이걸 이제 영역국가 형태, 중앙집권국가, 재민지배체제 이런 것도 다양한 것이 이제 범법이에요. 예. 그러면 각국의 범법 실시했는데 그 공통된 목표가 뭐냐? 국의족 세력의 일소, 한류체제 확립, 시족 공동체 해체, 군현제 전환 이런 것들 공통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재민지배체제. 그래서 재민지배체제의 배경은 종전의 이제 사회경제적 발전, 특히 철기가 이제 철제 농기가 널리 보급되고 토지 사유화가 되면서 시족제에 의한 읍제도시 국가 체제가 이제 해체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중앙집권적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거. 이거는 재민집회 체제 목적은 이제 결국에는 범법이나 이 범법을 통해 재민지배 체제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뭐야? 전국시대 때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범법을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냥 추출할 필요가 있겠죠. 동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재민지배체를 강화시키는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 어떤 전쟁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에 참가하려는 병력은 수천 명이었지만 주로 사기층들이 이제 보통 그 전쟁에 참여했죠. 근데 전국시대 때는 국가 영역 확대되고 전쟁의 규모가 커졌다. 재민지배 체제에서 확보된 그 일반 농민들까지 다 전쟁에 참여시켜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커져. 그리고 전술도 종래에 모에서 그렇죠. 차전에서 전차전에서 뭘로 보병조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차들이 이제 쭉 있고 전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많이 모는 거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많이 몰고 여기에 마부가 있고 이게 할 수 없는 사람 창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고 주로 이제 사계층 이제 그걸 담당하고 여기 몇 명의 이제 그 보병들이 쭉 따라요. 양쪽도 그렇고 그래서 싸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전차전이야. 근데 이제 전국시대다 가면 평온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일단은 그 앞에 전차들이 쭉 있어요. 네, 그 뒤에 보병들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기병들이 있어. 네. 전쟁 땅 하면 일단 전차가 돌진해요. 근데 이 전차의 목적은 주 싸움 그 주적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이제 보병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을. 네. 그리고 나서 보병이 이제 달려들고 싸우고, 그다음 기병은 옆으로 측면 공격하거나, 아니 기습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그 보병들 공격해서 섬멸하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주적은 보병이에요. 이 보병이 이제 그게 널리 확산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늪이라든지, 그다음 산이라든지, 우천시에는 이 전차나 기병을 움직이지 못해. 왜냐하면 잘못 나갔다는 이제 말에 그 발목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병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특히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차라든지 기병은 전혀 가동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병이 이제 주력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기출문제, 2차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고요. 제가 이제 오타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수정해서 이제 올릴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